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소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은 푸르다던데 진짜 푸르른 5월이 되었어요. 네, 오늘 날씨가 덥더라고요. 외투가. 그러니까 긴팔을 입고 좀 돌아다녔는데 엄청 덥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 들어오긴 싫었지만 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네. 5월에는 이제 다 연휴 붙여서 놀러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소득세 신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 중에 저희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련된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 설명을 듣고 확실히 내가 대상이 될까 이런 사례별로 많더라고요. 네,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홈택스에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긴 한데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직접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좀 해소하실 수 있게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일용직인 사람도 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저희 질문 주셨던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잖아요. 네, 일용직이 세법에서 구분하는 게 뭐 일당, 시간급 요렇게 계산을 하고 뭐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세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린 적도 있죠. 맞아요. 상근 네. 근로자랑 상시 근로자랑 비교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일용직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네. 들어가 봤더니 자료가 없더라. 일용직으로라도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뭔가요? 신고를 안 했... 그쵸.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 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거나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득 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시면 신청 가능할 수 있고요.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맞는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한 달에 뭐 이 정도 급여를 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니면 안 뜨면 사업자한테 먼저 말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직업군인은 되는 거죠. 네, 직업군인 되죠. 네. 왜냐하면 직업군인분들도 근로자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군인은요? 군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가는 네. 그 군인 말하는 그래서 한 거죠. 달에 급여가 그래도 요즘 올라서 꽤 나온다던데. 10만 원대? 그죠,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이 받으시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은 안 됩니다. 네, 근로장려금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요. 네. 그러면 이제 군대 대신에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그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방위산업체는 사실 회사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방위산업체인 회사를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시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이 있고 그게 과세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네요. 네.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공무원도 신청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공무원들도 당연히 됩니다. 네, 근로소득이 근로자니까. 발생하니까요. 네, 소득 요건에는 가능합니다. 네. 종교인도 가능할까요? 네, 2018년까지는 근데 종교인이 네. 19년부터는 좀 바뀌었는데 18년까지는 근로소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종교인분들도 소득 요건이 맞으시다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님도 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소득 받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 예, 다르시잖아요. 네.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네.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뭐 택배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네, 사업소득이니까요. 네.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나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그 이외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특수직 종사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 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신청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또 사업소득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왜 인적 영역으로 회사에서 3.3%를 원천 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3.3% 원천 징수된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사업자 네. 등록을 해서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 3.3으로 원천 징수가 돼서 사업소득 인정 영역 신고가 돼 있거나. 네. 네,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경우들 그냥 현금으로 받으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등록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이지만 사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요. 네. 사업소득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사업소득이 있다는 걸 가세관청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아니면 원천징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무서가 네.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근로소득을 받았어요. 신고된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근로소득도 있죠. 네, 있어요. 우선은 상대방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조금 뭔가 찜찜한 네. 사업자한테 근로소득을 받았다. 나는 고용되어서 매달 소득을 받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된 등록 안 사업장이 했다는 아닌 거죠.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신고를 안 했을 테니까.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네, 그런 경우가 안 됩니다. 특별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봐서 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근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신고도 했고요. 그럴 경우에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네. 되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분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안 된다. 그러면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될까요? 되긴 돼요. 배우자는 되는데 네. 요건이죠. 배우자가 전문직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근로소득은 안 됩니다. 네, 배우자랑 같이 일할 수 있죠. 같이 그렇죠, 도와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저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퇴직한 경우에도 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신청하는 2019년 5월 현재는 뭐 비록 근로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2018년 중에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근로자분들이시라면 소득금액에 맞고 뭐 기준 재산 요건이 맞으신다면 신청 가능해요. 네, 사장님인 배우자가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나 뭐 하여튼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가 전문직이다.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또 뭐 뭐죠? 약사. 약사나 이런 전문직이다. 전문직인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소득이 또 있는데 근로소득은 아니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우선 너무 축하드리는 일인데 네, 지금 저 이 근로장려금이나 단월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종교인일 경우에 근로소득 포함해서 이런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다른 소득도 있으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되지만 다른 소득만 있다면 안 된다는 거. 양도소득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뭐 근로소득도 없고 사소득 없는데 뭐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신청 대상자가 소득 요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랑은 전혀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냥 총급여 네, 이거는 쉽죠? 똑같고요. 네, 똑같고 사업소득의 경우에 좀 특이하죠. 네, 사업소득을 사실 신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비용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소득 금액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네. 이 소득세 신고할 때 이 금액과는 다른 다르게 금액. 계산을 하죠. 네, 그냥 매출액에다가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도매업 했었나요? 소매업. 네. 그렇죠. 네. 소매업. 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30%를 곱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연 소매업을 통해서 번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매출이 네,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잡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곱하기 이제 30%한 300만 원이 이 신청 대상의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달라지니까 업종 확인하시고 조정률 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폐업을 했어요. 뭐 중간까지만 하고 그래서 소득을 만족하긴 하는데 혹시 제가 중간에 이제 폐업했기 때문에 연으로 환산을 하는 건지 부가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하신 분들은 딱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순간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뭐 환산이나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공동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이니까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좀 더 크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지 세법에서는 사실 사업장별로 하잖아요. 네.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분율대로 뭐 계속 갖고 오는지. 네, 네. 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전체를 가지고 환산하는 건 아니고요. 지분율대로 정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조정률에다가 내가 50%면 또 50%를 곱한다라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내 소득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1,500, 2,000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회사에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죠. 나는 내 진짜 알고 있는 소득과 너네들이 다른데. 신고한 소득이 다르더라. 왜 이러냐? 혹시 뭔가 단순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근데 그쪽에서 지급 명세를 못 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전화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과 다른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이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신고센터 지급 명세서 미제출 이쪽으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네.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잡아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네. 뭐 이런 지급명세서 관련된 문제는 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여러분의 소득금액과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국세청에서 여러분 대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죠. 소득이 신고된 거는. 그럼요. 그리고 약간 분류되는 것 중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일시적으로 소득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셔서 사업소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없더라.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됐더라. 이런 경우들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네. 소득의 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이게 그 지급자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안 된다면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네, 적정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증여금을 신청할 때는 이제 가구에 배우자랑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각자 확인하셔서 더해보시면 좋을 텐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배우자님의 동의를 구하시면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go.kr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분의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소득자의 소득 열람 동의라는 코너가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도 왜 부양가족 등록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소득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되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서 기준 금액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소득 요건 알아봤는데 또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되잖아요. 재산 요건 이제 2019년에는 범위가 늘어나서 2억까지로 증가했는데 그거 날짜가 언제로 평가된다고 했죠? 6월 1일이요. 네, 근데 그 6월 1일이 전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네.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그 항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네. 우선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2018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뭐 기준시가나 뭐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이 포함이 되고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보증금 그대로를 이제 지급한 금액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급한 금액이랑 그 전세 들어간 그 집의 기준시가 공동주택 그 기준시가 곱하기 55%를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을 해요. 네. 그거랑 지급한 금액 중에 더 유리한 거, 더 작은 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억이 기준이니까 역산하면 3억 6천. 네. 3억 6천에 55%한 게 1억 9,800만 원이죠. 그 정도 금액이면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 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기준 시가가 시가보다는 좀 낮은 금액이잖아요, 보통. 네, 낮은 금액이니까 얼추 그걸 가지고 환산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지급할 때 제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럼 이 부채들도 차감을 해주나요? 내 재산에서? 안 됩니다. 네, 차감 안 해주고 재산 평가할 때는 그냥 딱 재산 금액 가지고만 하고요. 모든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주택을 취득하실 때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마련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계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예금이나 적금,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네. 언제 기준 잔액을 포함하나요? 네, 그것도 날짜는 같아요. 2018년 6월 1일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날 6월 1일 그 하루의 잔고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합계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뭐 금융재산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빼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산을 판정할 때 자동차는 금액을 뭘로 기준으로 산정을 할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차량 가격 조회하는 화면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저희 장려금 대상이 되는 재산 요건을 판정하실 때는 비영업용 자동차만 포함이 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업용으로 생계를 사용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니까 그건 재산에서 빼주고 네. 승용차는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네. 그 평가 금액도 국세청이 조회하는 네. 그 기준시가로. 네, 맞습니다. 그 택시 운전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택시는 당연히 영업용 차량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에서 빼준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다 충족해서 신청을 하면 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월 말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심사를 합니다.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9월 달에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럼 9월에 받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심사 중인지 됐는지 아닌지. 네,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홈택스 조회 발급 근로장려금에 현지 접수 창구 조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상황.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심사 진행 상황 역시 이제 조회 발급 근로장려금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누르시면 알 수 있고요. 네. 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통보도 해주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주소지로 9월 달쯤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지급이 될 겁니다 라고 통지를 받으시면 대상자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계좌는 이제 이미 입력했으니까 거기로 입금이 될 거고요. 네. 네. 근데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그러면 신청하신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뭐 이사 가신 곳에서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 확인만 하면 되시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월 초에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말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숨가쁘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련된 Q&A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번이었습니다. 안녕.